태수가 그 사람 죽인 거나 마찬가지지 뭐. 시댁에서 들려온 그 한마디. 남편은 1년에 한 번 전처 기일만 되면 3일간 방문을 잠그고 금식합니다. 저는 30년 사별한 아내를 그리워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형님은 평생 속죄하며 사시는 거야. 도대체 남편이 전처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미자의 사연극장 미자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할게요. 남편이 방문을 잠그고 나온 지 사흘째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향 냄새가 거실까지 퍼져왔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복도 끝 안방 문을 바라봤습니다. 문은 꼭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 남편은 또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음력 3월 15일. 전처 최선애의 기일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정미숙, 올해 60입니다. 5년 전 남편 강태수 씨와 재혼했어요. 남편은 5살 위인 65이었고 저는 남편이 전처와 사별한 지 25년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 없이 결혼했어요. 25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니까요. 평소에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었고 저녁에는 함께 뉴스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미수가 너 재혼 정말 잘했다. 남편이 그렇게 다정한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1년에 딱 한 번 음력 3월 15일만 되면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올해도 그랬어요. 보름 전부터 남편은 달력을 자꾸 확인하더니 기일 일주일 전부터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여보, 저녁 뭐 먹고 싶어요? 물어도 아무거나라고만 대답했어요. 밤에는 잠을 설치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 가는 소리가 몇 번씩 들렸거든요. 그러더니 기일 3일 전부터는 아예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방 문 앞에서 노크를 했어요. 여보, 식사라도 하셔야죠.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틈 아래로 향 냄새만 더 짙어졌어요. 제가 미역국이라도 끓여드릴까요? 한참 뒤에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아. 나 금식 중이야. 금식? 3일째 금식이었어요. 물도 마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거실로 돌아왔어요. 정말이지 나는 이 집에서 뭐란 말인가.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엊그제는 남편이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 장을 보러 나갔었어요. 저도 따라 나서려 했지만 남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내가 직접 해야 해.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건 없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선혜가 좋아하던 걸 내가 직접 사야 해. 선혜. 전처의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은 차를 몰고 해운대 전통시장까지 갔다 왔어요. 저녁 무렵 돌아온 남편의 손에는 큰 봉지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슬쩍 봤어요. 영광 굴비 한 손, 동백꽃 한 다발, 그리고 한지에 정성스럽게 쌓인 떡. 동백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간 동백꽃. 남편은 그걸 안방으로 가져갔고 저는 설거지를 마저 하며 생각했어요. 동백꽃. 전처가 좋아했던 꽃이구나. 저도 꽃을 좋아합니다. 특히 백합을 좋아해요. 하지만 남편은 제 생일에도 꽃을 사온 적이 없었습니다. 미숙 씨는 실용적인 사람이잖아. 꽃보다는 이게 낫지? 하면서 백화점 상품권을 줬어요. 저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상품권도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남편이 전처를 위해 직접 동백꽃을 사러 시장까지 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기일 전날 밤이었어요. 남편은 안방에서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안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만 귀가 갔습니다. 그릇 놓는 소리, 촛불 켜는 소리, 그리고 남편의 낮은 중얼거림.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안방 문 앞까지 갔어요.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고 제사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상 위에는 굴비, 나물, 떡, 그리고 동백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향 연기가 피어 올랐어요. 그 위에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전처 최선혜의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결혼 후 처음 봤어요. 평소에는 어디 숨겨뒀는지 보이지 않다가 기일에만 꺼내 놓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40대 초반쯤으로 보였어요. 단정한 머리, 온화한 미소,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진을 향해 절을 올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는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사진 속 여자와 대화하는 것처럼요. 저는 문에서 물러나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나는 이 집에 산 사람인데 왜 죽은 사람만큼도 대접받지 못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일 당일이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점심때가 되어도 남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남편이 방문을 열었어요. 남편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3일간 금식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이제 좀 드실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역국 끓여줄까요? 응, 고마워. 저는 부엌으로 가서 서둘러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는 국을 떠서 남편 앞에 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3일씩 금식하시면. 남편은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선혜한테 미안하니까. 미안하다니.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왜 미안한 걸까요? 사별한 아내에게 왜 이렇게까지 미안해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남편의 동생이 집에 왔어요. 시동생 강태준 씨는 남편보다 3살 아래였습니다. 시동생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저를 보고 말했어요. 형수님, 형님, 오늘 많이 힘드셨죠? 네, 3일이나 금식하셔서. 시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은 매년 이러세요. 전 형수 기일만 되면.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도련님 혹시 형님이 전처분한테 왜 그렇게 미안해 하시는지 아세요? 시동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작게 말했어요. 형수님은 모르시는 게 나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동생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형님은 평생 속죄하며 사시는 거예요. 전 형수한테 속죄?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속죄요? 대체 무슨... 시동생이 저를 봤어요. 눈빛이 무거웠습니다. 형수님, 형님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저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시동생은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형님은 좋은 사람이세요. 지금은요. 지금은 그럼 예전에는 아니었다는 뜻일까요? 저는 시동생을 배웅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안방에서 또 향을 피우고 있었어요. 도대체 당신이 전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묻고 싶었지만 차마 물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 집에는 세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죽은 전처. 보이지 않는 여자가 이 집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알아내야겠다고. 남편이 전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왜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게 속죄하며 사는지. 진실을 알아야 제가 이 결혼을 계속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요. 기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다시 평소처럼 돌아왔어요. 아침에는 제가 끓인 미역국을 맛있게 먹었고, 저녁에는 뉴스를 보며 오늘 날씨 참 좋더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지난 사흘간의 금식과 제사가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시동생이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형님은 평생 속죄하며 사시는 거예요. 무엇을 속죄하는 걸까요? 사별한 아내에게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걸까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졌어요. 와장창. 남편이 좋아하던 청자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보, 괜찮아?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재빨리 쪼그려 앉아 그릇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괜찮아. 다칠 수 있으니까 내가 치울게. 남편이 쓰레받기를 가져왔어요. 저는 물러서서 남편이 조각을 줍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청자 그릇은 전처가 썼던 것이었어요. 결혼하고 처음 식탁에 밥을 차렸을 때 남편이 말했었죠. 이 그릇은 선혜가 좋아하던 거야. 조심해서 써줘. 조심해서 썼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깨뜨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이지 나는 이 집에서 뭐란 말인가.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듣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못 들은 척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의 큰 누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올케, 이번 주말에 집안 제사가 있어. 아버지 기일이야. 우리 집에서 모이기로 했으니까 같이 와. 네, 형님.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음식은 선혜가 하던 방식대로 해야 하니까 내가 다 준비할게. 올케는 그냥 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선혜가 하던 방식, 또 전처였습니다. 시댁 제사 음식까지도 전처의 방식을 따라야 하다니. 나는 이 집안에서 대체 무엇인가? 산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만큼도 못한 존재인가? 주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누이 집으로 갔어요. 해운대에서 차로 30분 거리인 광안리의 큰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친척들이 모여 있었어요. 시동생 내외, 시누이의 자녀들, 그리고 시댁 친척 어르신들까지. 형님 왔어요. 왔어? 시누이가 저를 맞았지만 목소리가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둘러봤어요. 제사상이 이미 차려져 있었고 그 위에 시아버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시누이를 도우려 했어요. 형님,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아니, 괜찮아 다 했어. 시누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부엌 구석에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시동생의 아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형님, 앉으세요. 서 있지 마시고. 응, 고마워. 저는 거실 소파 한쪽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시동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시누이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저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가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모두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남편이 먼저 절을 올렸고 저도 따라 절을 했어요. 제사를 마치고 음식을 나눠 먹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는데 신우이가 말했어요. 태수야, 이 나물 먹어봐. 선혜가 하던 방식대로 했어. 응, 맛있네. 신우이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선혜가 살아있었으면 우리 집안 제사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지냈을까. 음식 솜씨가 정말 좋았는데 저는 젓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신우이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옳게도 요리 잘하지만 그래도 선혜만큼은 아니니까.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신우이를 봤어요. 신우이는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시동생의 아내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응, 괜찮아. 그나저나 올케는 자식이 없어서 좋겠어. 나이 들어서 애들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자식이 없어서 좋겠다니.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신우이는 모르는 걸까요? 제가 자식을 갖고 싶었지만 가질 수 없었다는 걸. 젊었을 때 수술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됐다는 걸.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누나, 그런 말 하지 마. 왜? 사실이잖아. 선혜는 아이를 가졌다가 잃어서 그렇게 슬퍼했는데 아이를 가졌다가 잃었다고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전처가 유산을 했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누나, 그만해.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신우이는 입을 다물었지만 표정이 불만스러웠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화장실로 가는 복도에서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는 시댁이고 저는 며느리니까요. 화장실 거울을 보며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그리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시 나가야 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부엌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우이와 시동생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누나, 아까 말씀 좀 심하셨어요. 뭐가? 나는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그래도 형수님이 듣기에. 올케가 뭘 알아? 선혜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데. 태수가 선혜 죽인 거나 마찬가지지 뭐. 죽인 거나 마찬가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동생이 급하게 말했어요. 누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사실이잖아. 태수가 선혜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아이 잃은 것도 모자라서 이혼까지 했잖아. 그리고 선혜가 얼마 안 있다가 이혼? 전처와 이혼을 했다고요? 저는 충격에 복도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전처와 사별했다고 말했어요. 암으로 죽었다고. 그런데 이혼이라니. 누나, 그만하세요. 형수님한테 들리면 어떡하려고요. 들으면 어때? 어차피 알게 될 텐데. 저는 더 이상 듣지 않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이 전처와 이혼했다고? 그리고 전처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많은 친척들 앞에서 어떻게 물어볼 수 있겠어요? 제사 음식을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가방을 챙겼어요. 신우이가 현관까지 배웅 나왔습니다. 올케, 내 동생 잘 보살펴줘. 선의 일로 평생 속죄하며 사는 사람이니까. 속죄? 또 그 단어였습니다. 차에 타서 집으로 가는 내내 저는 말이 없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표정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누나가 말 좀 심하게 했지?
미안해. 누나가 원래 선혜를 많이 아꼈거든.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운전대를 잡고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전처분이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남편의 손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암이었어. 위암. 그렇군요. 이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은 먼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천장을 봤어요. 이혼, 아이 이름, 그리고 죽음.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모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작은 방에서 잤어요.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이 결혼을 계속해야 하나?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 남편이 전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왜 이렇게까지 속죄하며 사는지 알아내야겠습니다. 제 인생을 위해서라도. 시댁 제사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남편과 제대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밥상을 차려줬지만 함께 먹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청소를 했지만 모든 게 기계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몇 번 말을 걸었지만 저는 네, 아니요로만 대답했어요.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 신우이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태수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이혼, 유산, 그리고 죽음. 남편이 저한테 숨긴 진실들이 퍼즐처럼 조각조각 흩어져 있었어요. 저는 낮에 혼자 집에 있을 때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는 걸 느끼며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최선의 부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그런가 싶었어요. 그래도 계속 찾아봤습니다. 남편의 고향 지역 신문사 아카이브까지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또 그릇을 깨뜨릴 뻔했습니다. 손에서 미끄러지는 접시를 간신히 붙잡으며 저는 싱크대에 기댔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정말이지, 나는 이 집에서 미쳐가고 있는 건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뉴스를 보고 있을 때 TV 리모컨을 들고 전원을 껐습니다. 남편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애썼어요. 당신 전처와 사별한 거냐고 아니면 이혼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느냐고, 도대체 전처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시댁에서 들었다고, 당신이 전처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들었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났어요. 거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남편이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니요. 저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거냐고, 저한테 거짓말하고 5년을 살았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이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옷가지를 몇 벌 집어넣고 세면도구를 챙기고 핸드폰 충전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왔을 때 남편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저를 막으려는 듯 손을 내밀었지만 이내 손을 내렸어요.
저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남편을 돌아봤어요. 남편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조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10월 말의 부산 밤거리는 쌀쌀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은이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친구가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갈 수 있냐고요. 친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소를 보내주고 택시 타고 오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친구 집으로 가는 30분 동안 창밖만 바라봤어요. 해운대 거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거리는 여전히 밝았어요. 사람들은 웃으며 걷고 있었고 연인들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걸까? 친구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빌라 2층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친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친구는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아줬어요. 그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친구는 저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끓여줬습니다. 저는 차를 받아들고 한참을 울었어요. 친구는 옆에 앉아 제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울음이 그치고 나서 저는 친구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매년 전처 기일에 금식하는 것, 시댁에서 들은 이야기, 이혼과 유산에 대한 것,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친구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다 마쳤을 때 친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다고, 머리가 너무 복잡하다고 말했어요. 친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모르고 사는 것보다 알고 판단하는 게 낫다고요. 진실을 알아야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요.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남편이 전처에게 정확히 무슨 짓을 했는지, 왜 전처가 죽었는지, 그리고 왜 남편이 30년째 속죄하며 사는지. 그날 밤 친구 집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다시 한번 결심했어요. 남편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 진실을 알고 나서 제 인생을 다시 결정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친구가 아침을 준비해 놨어요. 토스트와 계란, 그리고 따뜻한 우유. 저는 친구와 마주 앉아 아침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3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의 흔적을. 친구는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전처의 친구들을 찾아보라고요. 고등학교 동창회나 대학 동문회 같은데 연락해 보라고요. SNS에도 혹시 모르니 찾아보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남편한테서 부재중 전화가 15통 왔고 문자 메시지도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모두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읽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진실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최선혜. 남편과 같은 나이였으니 지금 살아있다면 65이었을 거예요. 남편이 예전에 말했던 걸 기억해냈습니다. 전처가 부산여고를 나왔다고요. 저는 부산여고 동창회 홈페이지를 찾았습니다.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최선혜라는 분을 찾는다고 아시는 분은 연락 달라고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친구 집에 머물면서 저는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한테서는 계속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시동생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시냐고, 형님이 걱정하신다고요. 저는 간단하게 답장만 보냈습니다. 괜찮다고, 며칠 있다 돌아가겠다고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핸드폰에 알림이 떴어요. 동창회 게시판에 댓글이 달렸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홈페이지에 접속했어요. 댓글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최선혜 알아요. 제가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전철을 아는 사람을요. 저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번의 신호음 끝에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최선혜 씨를 아시냐고, 제가 그분 전 남편의 현재 아내라고요. 전화 너머 여자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고요. 내일 오후 2시에 해운대 바닷가 근처 카페에서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핸드폰을 쥐고 앉아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진실을 알아내는 일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내일이면 알게 될 거예요. 전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남편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날 밤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 내일을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해운대 바닷가가 한눈에 보이는 2층 카페였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10월 말에 바다는 잔잔했고 파도 소리가 유리창을 통해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컵만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윤혜정이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습니다. 전처와 얼마나 친했을까요? 전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이 전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을까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어요. 1시 55분. 5분 남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2시 정각이 되자 카페 입구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짧은 단발머리, 화장은 연하게 했지만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여자는 카페 안을 둘러보더니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제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여자도 제 앞에 멈춰서서 저를 훑어봤어요. 그 시선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적대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최선의 동창 윤혜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미숙이에요. 혜정 씨는 커피를 주문하고 나서 저를 보며 입을 열었어요. 강태수 씨 재혼하셨구나. 잘 됐네요. 혜정 씨는 선혜 씨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셨어요? 네, 같은 반이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손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혜 씨가 어떻게 돌아가신 건지 아시냐고요. 혜정 씨가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저를 빤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이혼해서 그 스트레스로 죽은 거잖아요. 컵을 든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이혼. 시댁에서 들었던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혜정 씨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선혜는 이혼 후 6개월 뒤에 암으로 죽었어요. 위암이었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혜정 씨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태수 씨가 말 안 했어요? 이혼한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혜정 씨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부터 혜정 씨는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듣기만 했습니다. 혜정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혜는 30대 초반에 강태수 씨와 결혼했어요. 그 사람 그때 공무원이었는데 첫인상은 성실하고 착해 보였어요. 선혜가 정말 행복해했죠. 혜정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어서 말했어요. 결혼 2년 차에 임신했어요. 선혜가 저한테 전화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혜정아, 나 엄마 된대 하면서 울먹이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혜정 씨의 말을 들었습니다. 혜정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5개월 차에 유산이 됐어요. 병원에서는 자연유산이라고 했어요. 누구 잘못도 아니라고. 그냥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럼 전 처분은? 선혜는 자기를 탓했어요. 근데 문제는 강태수 씨였어요. 혜정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사람이 선혜를 계속 탓했어요. 당신이 조심하지 않아서 그렇다. 임산부가 뭘 잘못 먹은 거 아니냐. 심지어 무거운 거 들어서 그렇다. 매일 그런 말을 했대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혜정 씨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선혜가 처음엔 참았어요. 남편도 슬퍼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하더래요. 오히려 더 심해졌대요. 집에 오면 선혜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딴 방에서 자고. 혜정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3개월쯤 지나서 선혜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울면서요. 혜정아, 남편이 나한테 엄마 자격도 없는 사람이래. 아이를 지키지 못한 죄인이래. 저는 그 말 듣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혼하라고 했죠. 그런 남자랑 왜 살아? 근데 선혜가 거절했어요. 남편을 사랑한다고, 언젠가 이해해 줄 거라고 믿는다고. 혜정 씨는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강태수 씨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대요. 결혼 3년 차 되던 해. 이혼 서류 내밀면서 더 이상 같이 못 살아. 아이도 없는데 결혼 유지할 이유가 없어라고 했대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선혜가 울면서 매달렸대요. 다시 아이 가지자.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은 엄마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다른 여자 만날 거야. 혜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혜가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어요. 제가 그날 선혜 만났는데 혼이 빠져 있더라고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못 먹고 그냥 멍하니. 저는 티슈를 꺼내 혜정 씨에게 건넸어요. 혜정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혼 후에 선혜는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제가 자주 찾아갔는데 점점 수척해지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침대에만 누워있고. 그리고 3개월 후에 선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혜정아, 나 위암이래. 3기래. 저는 바로 달려갔죠. 병원 복도에서 선혜가 벤치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만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암이 이혼 때문에 생긴 거예요? 혜정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면역력을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않으면 몸이 무너진다고요. 저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잡고 있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전처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는 신우이의 말이 이해됐습니다. 정말로 죽인 거였어요. 혜정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선혜는 1년 동안 항암 치료받았어요. 제가 자주 병원 갔는데
머리카락 다 빠지고 20kg 빠지고 얼굴이 해골처럼 말라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요, 미숙 씨. 신기한 게 있었어요. 선혜가 죽어가면서도 강태수 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혜정아, 태수 씨도 아이 잃어서 힘들었을 거야. 나는 그 사람 이해해. 저는 화가 났어요. 왜 그런 사람을 감싸? 근데 선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사랑했으니까. 혜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항암 치료 10개월 차쯤 됐을 때 의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했어요. 그때 선혜가 저한테 부탁했어요. 혜정아, 태수 씨한테 연락 좀 해줘. 연락을 하셨어요? 처음엔 거절했죠. 왜 그런 사람 불러? 근데 선혜가 고집부렸어요. 죽기 전에 한 번만 보고 싶어. 용서했다고 말하고 싶어. 혜정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제가 강태수 씨한테 전화했어요. 선혜가 안말기예요. 병원에 와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미안합니다. 저는 갈 수 없어요. 제가 무슨 얼굴로 가겠어요? 안 왔어요? 네. 끝까지 안 왔어요. 선혜가 그 말 듣고 울더라고요. 저도 선혜 안아주면서 같이 울었어요. 혜정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혜는 일주일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강태수 씨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장례식에도 안 왔고요. 혜정 씨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카페는 조용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미숙 씨, 괜찮으세요? 혜정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나왔어요. 혜정 씨가 티슈를 건네줬습니다. 태수 씨가 지금은 좋은 사람인가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요. 평소에는 좋지만 선혜 씨 기일만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고요. 혜정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죄하고 있는 거겠죠. 평생요. 카페를 나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혜정 씨와 헤어지고 혼자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은 전처를 괴롭혔고 이혼했고 전처는 그 스트레스로 암에 걸렸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30년간 속죄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저는 뭘까요? 남편의 속죄를 도와주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냥 외로움을 달래주는 존재일까요? 저는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집에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아직 모든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전처가 정말 남편을 용서했는지, 그리고 남편과 저의 결혼은 진짜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끝까지요. 혜정 씨와 헤어지고 이틀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남편이 문을 열었어요. 남편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현관에 신발을 벗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깨끗했어요. 남편이 청소를 한 것 같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백합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평생 한 번도 꽃을 사본 적 없는 남편이 처음으로 사온 꽃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꽃을 보며 말했어요. 일단 짐부터 풀게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운대 바다가 멀리 보였습니다. 이 집에서 5년을 살았지만 지금은 낯설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의 뒷모습을 봤어요. 남편은 서툰 손놀림으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다 해줬는데
며칠 동안 혼자 해먹었나 봐요.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침묵만 흘렀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미안해. 내가 거짓말해서.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남편을 봤어요. 여보, 오늘은 그냥 쉬어요. 얘기는 내일 하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 있는 다락방 입구를 올려다봤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올라가 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남편은 다락에 오래된 짐들이 있다고만 했습니다. 안방 쪽을 힐끗 봤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것 같았어요. 저는 복도 천장의 다락문을 열었습니다. 사다리를 내리고 조심스럽게 올라갔어요. 핸드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다락은 좁았고 먼지가 가득했어요. 오래된 상자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가장 안쪽 구석에 큰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상자들과 달리 깨끗하게 닦여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자주 꺼내보는 것처럼요.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봉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봉투를 열었습니다. 법원 이혼 확정 판결문이었어요.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봉투에는 병원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산부인과 진단서가 제일 위에 있었습니다. 임신 5개월, 자연유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날짜는 이혼 6개월 전이었습니다. 그 밑에 또 다른 진단서가 있었어요. 종합병원 암센터 진단서였습니다. 환자명 최선혜, 진단명 위암 3기, 날짜는 이혼 3개월 후였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진단서를 다시 읽었어요. 위암 3기, 치료계획서에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봉투를 열었습니다. 신문 스크랩이었어요. 부고란이었습니다. 고 최선의 별세 날짜는 암 진단 1년 후였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스트레스 암 관계를 입력했어요.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만성 스트레스, 암 발병률 3배 증가, 정서적 학대, 면역력 붕괴 초래, 우울증과 암의 상관관계. 의학 논문들도 나왔어요.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그것이 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저는 서류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락에서 내려왔어요. 사다리를 접고 다락문을 닫았습니다.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 옆 스탠드를 켰습니다. 남편이 눈을 떴어요. 여보, 일어나요. 지금 얘기해야겠어요. 당장. 남편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저는 침대 발치에 섰어요. 다락방 봤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혼 서류도 받고 병원 진단서도 봤어요. 위암 3기. 전처분이 암으로 돌아가신 거 맞죠? 전처분이 왜 암에 걸린 건지 알아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전처분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어요? 유산은 누구 잘못도 아니잖아요. 왜 그 사람을 괴롭힌 거예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몰랐다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매일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요? 조심하지 않아서 아이를 잃었다고? 엄마 자격이 없다고?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잘못한 거. 근데 그때 나도 힘들었어. 아이를 잃은 게 너무 슬펐어. 그런데 그 슬픔을 선혜한테 화로 풀었어. 매일 그 사람을 탓했어. 그래서 이혼까지 했어요?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 선혜는 울면서 매달렸어. 다시 아이 가지자고,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근데 나는 냉정하게 말했어. 당신은 엄마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다른 여자를 만날 거야 라고.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결국 당신 때문에 암에 걸린 거예요. 그거 아세요? 알아, 나도. 병원에 갔어요? 전처분 만나러 갔어요? 아니, 못 갔어. 왜요? 무슨 얼굴로 가? 내가 선혜를 그렇게 만든 건데. 남편이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선혜를 괴롭혔어. 이혼하고도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어. 장례식에도 안 갔어. 선혜 부모님한테도 안 갔어. 나는 비겁한 인간이야. 남편이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서 있었어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을 미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불쌍하게 여겨야 할까요? 남편은 분명 가해자였습니다. 전처를 괴롭힌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30년간 그 죄책감에 갇혀 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물었어요. 전처분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왜 그걸 물어? 찾아뵙고 싶어요. 여보가 왜? 알고 싶어요. 전처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지, 당신을 원망하며 돌아가신 건지.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였어요. 저는 안방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었어요. 창밖은 깜깜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전처 부모님을 찾아가야겠다고. 혜정 씨는 전처가 남편을 용서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알고 싶었어요. 전처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렇다면 남편과 저의 결혼은 진짜인지 아니면 남편의 속죄수단인지. 소파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우는 소리가 안방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될까요? 아니면 더 큰 비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남편은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안방 쪽을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전처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동래구 아파트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오래된 15층짜리 아파트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문패를 확인했어요. 701호, 702호, 그리고 703호. 최선의 부모님 집이었습니다. 초인종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저는 딸을 괴롭힌 남자와 재혼한 아내입니다. 라고 말해야 할까요?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85세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고 얼굴에 주름이 깊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태수 씨의 아내 정미숙입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저를 빤히 보더니 문을 활짝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서자 오래된 가구들이 보였습니다. 낡은 소파, 옛날 TV,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최선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거실 한쪽 벽면 전체가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최선혜의 사진이었어요. 어린 시절 사진, 학창 시절, 결혼식 사진, 그리고 마지막 항암 치료받던 시절 사진까지. 머리카락이 다 빠진 선혜가 병원 침대에 누워 억지로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앉으라고 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고 할머니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사진 벽면을 보며 작게 말했어요. 30년이 지나도 하루도 안 잊혀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 사람이 재혼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5년 전에 소식 들었죠. 처음엔 분노했어요. 우리 딸은 죽어서 땅속에 있는데 그 사람은 새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산다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 사람도 행복할 자격은 있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놀라서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벽에 걸린 딸의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앨범을 들고 나왔어요. 앨범을 펼쳐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선혜가 죽기 3일 전 찍은 사진이라고 했어요. 병원 창가에서 햇빛을 받으며 앉아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뼈만 남은 몸, 털모자를 쓴 머리, 하지만 미소는 환했어요. 이날 우리 딸이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나 한 가지 후회되는 게 있어. 할머니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뭐가 후회되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딸이 말했어요. 태수 씨한테 제대로 사랑한다고 말 안 한 게 후회돼. 아이 잃고 나서는 맨날 미안하다는 말만 했거든. 사랑한다고, 당신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줄걸.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는 앨범 페이지를 넘겼어요. 노트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딸이 죽기 이틀 전 밤에 쓴 거예요. 편지 쓰기 전에 메모한 거죠.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태수 씨한테 꼭 전할 것이 용서한다, 사랑했다. 행복하길, 다시 사랑하길. 글씨가 휘청거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게 보였어요. 할머니가 앨범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딸이 편지를 썼어요. 1시간 넘게 걸렸어요. 손에 힘이 없어서 펜을 자꾸 떨어뜨리더라고요. 제가 대신 써줄까 했는데 딸이 고집 부렸어요. 자기 손으로 써야 한다고.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어요. 편지 다 쓰고 나서 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이거 태수 씨한테 꼭 전해줘. 나 죽고 나서라도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약속했죠. 꼭 전하겠다고. 그런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격하게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안 왔어요. 제가 전화했어요. 선혜가 이틀밖에 못 산대요. 빨리 오세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 끊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딸이 죽던 날 새벽이었어요. 딸이 눈을 뜨더니 병실 문을 봤어요. 엄마, 태수 씨 왔어? 제가 거짓말했어요. 응, 곧 온대. 딸이 웃었어요. 거짓말. 엄마는 거짓말 못해.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할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장례식 날도 안 왔어요. 조문객들이 물었어요. 사위는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출장 갔어요 라고 거짓말했어요.
우리 딸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할머니가 벽에 걸린 사진 중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영정 사진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30년 동안 그 사람 얼굴 한 번 못 봤어요.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차라리 왔으면 제가 딱이라도 때렸을 텐데. 할머니의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근데 말이에요, 미숙 씨. 저도 이상해요.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걱정하더라고요. 네. 딸이 죽고 나서 밤마다 꿈을 꿨어요. 딸이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엄마, 태수 씨 괜찮아? 너무 혼자 괴로워하지는 않아? 그 꿈을 10년 넘게 꿨어요.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그 사람이 재혼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 묘하게 안도했어요. 아, 이제 그 사람도 누군가와 함께 살겠구나. 평생 죄책감에만 갇혀 있지는 않겠구나.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미숙 씨, 그 사람 좋은 남편인가요? 평소에는 좋아요. 근데 1년에 한 번, 전처분 기일만 되면, 그때만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게 그 사람의 벌이에요. 평생 그렇게 살도록 스스로 정한 거죠. 근데 미숙 씨, 당신까지 그 벌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할머니가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편지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이게 우리 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30년 동안 이 편지를 버리지도 못하고 갖고만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직접 전할 수도 없었고, 할머니가 편지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미숙 씨가 대신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이제 그만 괴로워해도 된다고. 선혜가 용서했다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태수 씨에게라고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근데 미숙 씨,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 편지 읽고 나서 결정하세요. 그 사람과 계속 살지, 떠날지. 당신 인생이잖아요.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이 불행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현관까지 배웅해 줬어요. 문 앞에서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숙 씨, 너무 마음 쓰지 마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저는 편지 봉투를 받습니다. 30년 동안 전달되지 못한 편지. 이 안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아파트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 든 편지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읽어야 할까요? 아니면 읽지 않고 남편에게 바로 줘야 할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읽어야겠다고. 전처가 남편에게 무슨 말을 남겼는지 알아야 저도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편지지를 꺼냈어요.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는 떨리는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처 최선혜가 30년 전 병원 침대에서 죽기 이틀 전에 떨리는 손으로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는 떨리는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휘청거렸습니다. 펜을 쥐기 힘들었던 손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태수 씨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요. 창밖으로 10월의 햇살이 들어오네요. 따뜻해요. 당신과 처음 만난 날도 이런 날이었죠. 태수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해요. 아이를 잃은 건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당신 잘못도 제 잘못도 아니에요.
그저 운명이 그랬던 거예요. 당신도 많이 아파했다는 거 알아요. 당신도 아빠가 되고 싶었을 테니까요. 이혼할 때 당신이 한 말들, 저를 탓하던 말들, 사실 저는 다 이해해요. 당신이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슬픔을 표현할 방법을 몰라서 그랬다는 거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슬펐어요. 지금 제가 아픈 것도 당신 탓이 아니에요.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냥 제 몸이 약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은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태수 씨, 제가 정말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요. 당신한테 제대로 사랑한다고 말 못한 거요. 아이 잃고 나서는 맨날 미안하다는 말만 했잖아요. 정작 중요한 말은 못했어요. 사랑했어요. 진심으로요. 그리고 지금도 사랑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저 슬픔을 다루는 게 서툴렀을 뿐이에요. 저도 그랬고요. 태수 씨, 부디 행복하세요. 혼자 괴로워하지 마세요. 다시 사랑하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웃으며 사세요. 저는 하늘에서 당신이 행복한 모습 보고 싶어요. 당신이 웃는다면 저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할게요. 고마웠어요. 사랑했어요. 행복하세요. 선혜.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가 왜 우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전철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니면 저 자신을 위해서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울고 또 울었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2번, 3번. 읽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전처는 죽어가면서도 남편을 걱정했습니다. 자책하지 말라고, 행복하라고, 다시 사랑하라고 했어요. 나는 이 편지를 남편에게 줄 수 있을까?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 편지를 주면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30년간 자신을 가두고 살던 감옥에서 풀려날까요? 아니면 더 큰 죄책감에 무너질까요? 그리고 저는요, 남편이 이 편지를 읽고 나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전처의 축복을 받은 아내로 볼까요? 아니면 여전히 대체품으로 볼까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집으로 향했어요. 편지는 가방 속에 고이 넣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창밖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남편이 문을 열었어요. 남편의 얼굴은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나간 후 하루 종일 울었나 봐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었어? 잠깐 어디 다녀왔어요. 저는 현관에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도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편지 봉투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뭐야? 전처분이 당신한테 쓴 편지예요.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처분 어머니한테 받았어요. 30년 동안 전달하지 못한 편지래요. 저는 편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남편은 편지를 보며 입술을 떨었어요. 읽어보세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열고 편지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놀람, 슬픔, 후회, 그리고 안도. 남편이 편지를 읽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남편이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편지를 무릎 위에 놓고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요. 한참이 지나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혜가 나를 용서했어. 네. 내가 아프게 한 것도, 이혼한 것도, 병원에 안 간 것도 다 용서했어. 남편이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살인자라고 생각했어. 선혜를 죽인 사람이라고. 근데 선혜는 나를 용서했어. 심지어 행복하라고 했어. 남편이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30년간 용서받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갇혀 살았구나.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요. 여보, 고마워. 이 편지를 가져다 줘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소파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했어. 5년 동안 사별이라고 속였어. 당신을 전처 그림자 속에 살게 했어. 일어나세요. 여보,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 선혜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야. 당신이 좋아서 결혼한 거야. 저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처음 당신을 봤을 때부터 좋았어.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나 같은 사람도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줬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나는 겁쟁이야. 선혜한테서 벗어나지 못했어. 매년 기일만 되면 그 죄책감에 갇혀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남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남편을 안았어요. 남편이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안도해서요. 이제야 알겠어요. 남편이 저를 사랑한다는 걸. 전처의 대체품이 아니라 진짜 아내로 본다는 걸요. 한참 후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편지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편지를 보며 대답했어요. 선의 무덤에 가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그리고 이제 진짜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남편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당신이 왜? 제대로 인사 안 드렸잖아요.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 전처분도 알아야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안방에서 잤습니다. 남편은 편지를 베개 밑에 넣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전처 최선혜가 나타났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잘 부탁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히 자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고 신선했어요.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쉽게 전처를 잊지 못할 거고, 저도 그래서 불안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세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남편, 전처의 축복을 받은 두 사람이요. 편지를 읽은 지 사흘 후, 우리는 함께 전처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부산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양산의 한 공원묘지였어요. 남편이 운전대를 잡았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11월 초의 하늘은 맑고 높았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어요. 남편은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고 저는 무릎 위에 꽃다발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였어요. 남편이 어제 준비한 거였습니다. 공원묘지에 도착했습니다. 묘비가 보였습니다. 단출한 묘비였어요.
남편이 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한참 동안 서 있기만 했어요. 저는 남편 옆에 섰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남편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았어요. 그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절을 마치고 남편이 묘비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선혜야, 나야, 태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왔어. 미안해. 너무 늦었지. 장례식에도 안 갔고 그동안 한 번도 안 왔어. 나는 정말 비겁한 사람이야. 남편이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전처가 쓴 그 편지였어요. 내가 쓴 편지 받았어. 며칠 전에 30년 만에 나를 용서한다고 사랑했다고 행복하라고 쓴 편지. 남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고마워, 선혜야. 너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줘서 고마워. 남편이 편지를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너한테 너무 못했어. 아이 잃었을 때 너를 탓했고, 이혼했고, 내가 아플 때도 안 찾아갔어. 너는 날 찾았는데, 나는 비겁해서 못 갔어. 남편이 눈물을 닦았어요. 근데 선혜야, 나 이제 용서받았어. 내 편지 덕분에 30년 동안 나를 가두고 살았는데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 재혼했어. 좋은 사람 만났어.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야. 내가 말한 대로 다시 사랑하고 있어.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제게 앞으로 오라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남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묘비를 보며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혜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태수 씨의 아내 정미숙이에요.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하얀 장미 한 송이를 꺼냈습니다. 묘비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저도 태수 씨를 사랑해요. 많이 사랑해요. 선혜 씨가 사랑했던 그 사람, 이제 제가 잘 돌볼게요. 약속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마치 전처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전처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결혼식 날 이야기, 행복했던 순간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선혜야, 이제 진짜로 안녕이야. 편히 쉬어. 나도 이제 잘 살아볼게. 우리는 묘지를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 집으로 가는 길,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여보. 같이 와줘서. 저도 필요했어요. 선혜 씨한테 제대로 인사하는 게 이제 진짜 시작이네. 네, 진짜 시작이에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다음해 음력 3월 15일이었습니다. 전처의 기일이 다시 돌아왔어요. 저는 어떻게 될까 걱정했습니다. 남편이 또 방에 틀어박혀 금식할까 봐요. 하지만 달랐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일어나 저와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선의 기일이야. 같이 묘소 갈래? 네, 같이 가요. 우리는 함께 차를 타고 양산으로 갔습니다. 묘소에 도착해서 우리는 함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간단하게요. 과일과 떡을 놓고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어요. 남편이 절할 때 저도 옆에서 함께 절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선혜도 내가 굶는 거 원하지 않을 거야. 잘 먹고 잘 살라고 했잖아. 맞아요. 편지에 그렇게 쓰여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하나도 안 슬퍼. 그래요? 응. 선혜한테 제대로 작별했으니까.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은 것 같아.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부산대학교병원 암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항암 치료받는 환자들에게 식사를 나눠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가끔은 그냥 손을 잡아드리는 일이었어요. 처음 병원에 갔을 때 남편은 떨고 있었습니다. 여기 선혜가 있었던 곳이야. 알아요.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7층 안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났고 여기저기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봉사활동 담당 간호사가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703호. 50대 여성 환자였어요. 위암 3기. 항암 치료 중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져 있었고 얼굴이 말라 있었어요. 전처 최선혜가 그랬던 것처럼요. 남편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환자에게 인사를 하고 옆에 앉았어요. 도시락을 꺼내드렸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저희가 죽 끓여왔어요. 환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조금만이라도 드세요. 힘내셔야죠. 저는 죽을 떠서 환자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환자가 천천히 삼켰어요. 남편은 환자 곁에 앉아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끔 웃기도 하고 손을 잡아주기도 했어요. 1시간쯤 지나 우리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남편이 말했어요. 선혜도 저랬을까? 네, 아마도요. 나는 선혜 곁에 없었는데 이분들 곁에는 내가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날 이후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갔습니다. 환자들을 만나고 식사를 나눠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렸어요. 어떤 환자는 회복해서 퇴원했고 어떤 환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을 함께 했어요. 남편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30년간 짊어지고 살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저도 행복했어요. 남편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해운대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불었어요. 10월의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행복해? 네, 행복해요. 여보는요? 나도.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남편이 말했어요. 가끔은 아직도 선혜 생각나. 그럴 때마다 미안하고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가끔 불안해요. 제가 정말 당신 마음속 첫 번째일까 하고.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여보, 그래도 나한테는 당신이 더 소중해. 선혜는 과거고 당신은 현재잖아. 나는 현재를 선택했어. 저는 남편에게 기댔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떠올랐어요.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가끔 전철을 떠올렸고 저도 가끔은 질투가 났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는 행복했으니까요.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 남편과 저는 함께 있었고 서로를 사랑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전처 최선혜는 더 이상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림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는 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선혜 씨, 고마워요. 당신의 용서 덕분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집에 갈까? 네, 가요. 우리는 일어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을 맞잡고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궁금해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또 다른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 유의하세요.